요즘엔 휴가로 해외여행 뭐 어렵지 않게 가고 마음만 먹으면 세계 일주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누가 최초 1호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을까요? 저는 그래도 뭔가 비행 같은 거나 아니면 배를 몰고 가신 분일 것 같아요. 이제. 요트 같은 걸로 무동력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중국, 일본, 미주, 유럽 찍고 아하! 무려 11개 나라를 거친 첫 세계 일주의 역사.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첫 세계 일주가 이루어진 게 다름 아닌 1896년 조선시대라는 겁니다. 오호. 우리나라 1호 세계 일주를 한 인물은 바로 고종 시절에 명성황후의 조카이자 문신이었던 민영환 선생입니다. 1896년 고종은 민영환 선생을 특명 전권 공사로 임명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게 했는데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도 전 구간이 개통되기 전이었던 시절 민영환 선생 일행은 상하이에서 프랑스행 배를 타고 홍콩을 거쳐 가려고 했지만 배를 놓치는 바람에 서쪽이 아닌 동쪽으로 가는 백길을 선택. 아하. 일본 도쿄를 거쳐 캐나다 밴쿠버로 가게 됐는데요.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갔네. 네. 당시 밴쿠버에서 처음으로 엘리베이터를 본 민영환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5층 건물 오르고 내리기 쉽지 않은 것을 헤아려 아래층에 한 칸의 집을 마련해 전기로 마음대로 오르내리니 기가 막힌 생각이다. 민영환 선생은 캐나다 몬트리올을 거쳐 미국 뉴욕에 도착. 아이고. 그리고 뉴욕에서 대서양을 항해해 영국 리버풀 항에 도착했는데요. 어머머. 진짜 돌았다. 그리고 다시 네덜란드로 이동. 우와. 그곳에서는 육로를 통해 독일, 폴란드를 거쳐서 약 한 달 반 만에 드디어 모스크바에 도착했습니다. 당신은 그렇죠. 비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배잖아요. 거의 뭐 쉬시기나 하셨겠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됐을 것 같아. 얼마나 신기했을까. 러시아 도착 약 일주일 만에 열린 러시아 황제 대관식. 하지만 민영환 선생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 관모를 벗지 않으면 대관식이 진행되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는데 당시는 대한제국 이전이라 조선의 관료로서 예복을 갖추고 제도를 따르는 게 중요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결국 민영환 선생과 그 일행은 대관식을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봐야만 했다고 합니다. 아, 저렇게 한 달 반을 고생해서 갔는데, 아휴. 그러니까 이관을 정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 또 선비의 자질이었잖아요. 거기에 그 또 당시 시대 정신이 있었죠. 집중하신 거죠. 민영환 선생은 3개월 이상 러시아 각지를 방문한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흑룡강을 건너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른 후 다시 배를 타고 제물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장 6개월 21일 동안 태평양은 물론 대서양까지 건너 11개 나라를 돈 이 대장정이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세계 일주였던 겁니다. 민영환 선생은 이후에 해천추범이라는 기행문을 통해 당시 접했던 서양 열강의 선진 문물 모습과 그에 대한 감상을 자세히 기록했는데요. 한 개인의 경험이 곧 국가의 미래가 되던 시절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일주 덕분에 조선이 조금은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국민 약 3,300만 명이 땄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취득한 국가고시 자격증, 운전면허증. 수능 치고 이제 나이 되면은 바로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이잖아요, 사실. 너무 갖고 싶어서 네. 땄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운전면허증은 성인이라면 손쉽게 딸 수 있는 아주 흔한 자격증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 1호 운전면허증을 딴 사람은 누굴까? 요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만만한 분이 있어요. 누군가요? 웬만하면 고정이에요. 뭐 선글라스, 뭐 커피, 커피. 그다음에 뭐 전화 통화. 네.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운전면허 1호 소유자는 누구냐? 때는 바야흐로 1913년 서울 낙산 부자 이봉래가 일본인들과 함께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으니 아니, 차가 있으면 뭐하노? 운전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같은 해 아예 우리나라 1호 운전면허 시험장인 경성 자동차 운전 양성소를 설립. 어머.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아니 운전면허 시험장을 차려놨는데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강습료는 필요 아니합니다. 월급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발굽 대신 바퀴 달린 자동차. 운전은 경성자동차 운전양성소. 그렇게 겨우겨우 10명의 수강생을 모집. 이 10명 중 우리나라 1호 운전면허 소지자가 탄생했는데 그 영광의 주인공은 바로 앞서 자동차 회사를 설립한 낙산 부자 이봉래의 아들 이용문. 당시엔 요즘처럼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고 학원을 졸업만 하면 면허를 발급받았는데요. 이용문은 귀한 대접을 받고 약 2개월 만에 단기 속성으로 우리나라 1호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을 도우려고 면허를 딴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사실 당신 차도 너무 귀할 때고 운전이란 개념 자체가 확연하게 없을 때 아니었겠어요. 그렇지. 정말 귀한 운전자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흔하디 흔한 자격증이지만 한때는 귀하고 귀했던 자격증. 뭐 우리가 딴 운전면허는 어쨌든 국가고시라는 거. 자, 이번 특종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뭐야? 술자리예요? 약간 술을 좀 드셨어요. His episode Why He Drinks라는 제목으로 에 올라온 이 영상. 동료들이 실현당한 남성을 위로해주는 내용입니다. 1분 42초의 짧은 영상이지만 바로 여기서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는 쓰이게 됩니다. 우와, 특별한 분이야? 뭐 야, 이걸 못 맞춘다고요? 유명한 사람이야? 나 정말 대화하기 싫네. 이게 아니면 우리나라의 너튜브에 올라간 영상 1호인가? 사실 이 영상의 업로드 날짜는 무려 18년 전인 2005년 8월 9일 세계 최초의 너튜브 영상이 업로드되고 불과 3개월 뒤였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한국 최초의 너튜브 영상이자 한국 1호 너튜버의 탄생입니다. 가장 긴 경력을 갖고 있는 너튜버인 아직까지 활동하신다면. 그렇죠. 네. 최고 경력에. 원래 그 너튜브 창립자가 동물원에서 찍은 게 너튜브 첫 번째 영상이라고 저희가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헬스타일 미에떠쭈. 네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한국 최초인 거네요. 너튜버계의 시조세, 한국 너튜버의 아버지. 그 정체는 바로 찬이윤, 윤석찬 씨로요. 당시 그는 회사 야유회를 갔을 때 찍은 영상을 재미삼아 업로드하면서 이렇게 한국 너튜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선구자께서는 또 하나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데요. 여러분, 너튜브 이전에 일반인이 촬영한 인터넷 동영상 뭐가 있었습니까? UCC. 아, UCC. UCC 공모전 네. 많이 했어 우리. 많이 했었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단체로 춤추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맞아. 그래. 텔미 나왔을 때 막 UCC 였죠, 경찰 무슨 UCC. 중학생 뭐 엄청 많았는데 그때. 그렇습니다. 너튜브란 신세계를 영접한 윤 씨는 국내 UCC 열풍에 한몫한 D사, TV팟 출시에도 기여. 그리고 개발자란 본캐답게 18년 동안 쭉 너튜브에 IT, 클라우드 기술 관련 영상도 업로드하면서요. 우와. 한국 1호 너튜버로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박. 계속 하시네. 역사를 만약에 역사책을 쓴다? 그럼 저분이 당연히 그렇죠.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사람인 거네.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은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 기자님처럼 부리부리한 눈을 갖기 위해 쌍꺼풀 수술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짙네요. 자, 그렇다면 혹시 우리나라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야, 우리나라 최초 쌍꺼풀 수술. 의학적인 용도로 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쌍꺼풀 수술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입니다. 엄청 오. 세련된 분인데? 제대로 옷도 입으셨네. 그렇죠. 되게 멋쟁이다. 1930년대 조선인 최초의 미용사였던 오엽주 씨입니다. 1905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오엽주 씨는 22살이었던 1926년 경성 여자미용원에서 6개월 과정을 수료한 뒤 이듬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쌍꺼풀진 눈이 예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게 1930년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요. 오엽주 씨도 일본에서 지내던 시절 도쿄에 있는 한 안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 한 60년대쯤일 줄 알았더니 당시 오엽주 씨가 요즘으로 따지면 아주 핫한 파워 오브 파워 인플루언서였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요? 오엽주 씨는 1933년 한국으로 돌아와 종로 화신백화점의 미용실을 개업. 당시 오엽주 씨는 하이힐에 최신 양장을 입고 선글라스를 쓰는 등 장안의 멋쟁이이자 신여성의 표본으로 통했기 때문에 미용실도 덩달아 인기. 기생이나 유명 배우, 명문가 여성이나 인텔리 신여성이 주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에서 유행했던 파마 머리를 처음으로 한국으로 들여와 대유행을 일으키는가 하면 매니큐어, 마사지 등 미용실 상품 모두 인기 폭발.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었던 건 아무리 호박 같은 못난 여성이라도 오 원장의 화장이면 나비가 되듯 절세 가인이 될 수 있어요. 호박에 줄고 수박이 아닌 사과로 만드는 신의 손기술, 화장이었다고 합니다. 야, 한국 뷰티 업계의 신화 같은 존재. 시조새네 시조새. K-뷰티의 시조새죠. 와. 저 당시 정샘물이었던 거예요. 예. 당시에는 미용일이 천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그녀가 했다면 유행, 한다면 화제. 오엽주 씨로 인해 조선 여성들 사이에도 자신을 가꾸는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언니 눈이 너무 예뻐요 라고 물었을 때 이거 수술한 거야? 파워당당한 대답을 들었다면 얼마나 쇼킹이었겠습니까? 너무 자랑스럽네요. 우리 오엽주 할머님 너무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와, 이렇게 파워당당한 여성이 있었을 줄이야. 그래. 단순히 우리나라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한 여성이 아닌 우리나라 여성들의 미의 지평을 넓힌 최초의 뷰티 아이콘 1호가 아니었을까요? 2021년 프랑스의 한 경매장에서 1억 4천, 1억 4천, 1억 4천. 자, 축하드립니다. 1억 4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무려 10만 7천 유로, 한화 약 1억 4천만 원이란 거액에 낙찰된 이것은 바로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 야. 영국의 한 이동통신사 V사에서 이 문자 메시지를 NFT로 발행한 건데요. 와. 그렇다면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문자 메시지. TEST일 것 같습니다. 아, 테스트로 테스트. 보낸다. 저걸 했던 사람들끼리 테스트 네. 삼아 보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HI? 하이? 아예 인사였을 것이다. 가는지나 보는 거지. 때는 1992년 12월 3일. 당시 영국 V통신사 이사 리처드 자비스는 한 행사에 참석 중이었는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모두가 들뜬 그때 자비스의 이동형 전화기에서 울린 신호. 자비스가 수화기를 들자 작은 액정 화면에 이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내용은 누군가의 명언도 아니고 절절한 사랑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자,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가 된 그 내용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당시 V통신사의 단문 메시지를 개발 중이던 엔지니어 닐 페버스가 테스트차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야 테스트는 맞았는데 TEST는 아니었네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네. 보냈네요. 의미 있다. 야 멋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30년 후인 2021년 NFT화된 세계 최초 1호 문자로서 무려 약 1억 4천만 원에 낙찰됐고요. 최초의 문자를 보낸 주인공 닐 페버스는 제가 보낸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역사의 전환점이 됐어요.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대중적인 서비스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단순히 리처드가 크리스마스 파티 중이었기 때문에 인사차 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당시 기술로선 오로지 발송만 가능. 답장을 받을 순 없었지만요. 이후 관련 기술이 발달하며 1993년 휴대폰 업체 N사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 이후 우리는 편리하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저 1호라는 게 저 정도 값어치 하네요. 네, 정말 네. 훌륭한 거였네. 역사를 바꾼 순간 아닙니까? 네. 그러네. 세계 최초의 문자 메리 크리스마스. 역사적인 1호가 있었기에 우리가 메시지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1976년 이집트 정부는 사상 최초로 이미 사망한 고인에게 이것을 발급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사망한 고인한테 발급했는데 화제가 돼?
약간 면허증 같은 거? 면허증, 옛날에 시험 봤는데 잊고 있었다가 나중에 찾아 드린 거지. 운전면허증. 그런 거. 그 정체는 바로 여권이었습니다. 에? 아니, 고인에게 신규 여권을 발급해 준 겁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었던 이 사건.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건 여권의 주인인 고인의 정체가 바로 기원전 13세기 고대 이집트 문명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끈 파라오 3000년 된 람세스 2세의 미라입니다. 1881년 발굴된 람세스 2세의 미라는 머리카락까지 온전히 보존, 문화적 가치가 컸기에 발굴 이후 카이로의 이집트 박물관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람세스 2세 미라를 연구하던 중 미라 머리에서 곰팡이를 발견.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요. 문제는 당시 이집트가 미라 보존 기술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인류의 유산이 사라질 위기. 결국 이집트 정부는 프랑스로 미라를 이송해 치료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추후에 파라오를 온전히 돌려받으려면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집트는 소중한 자국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권을 발급했다고 합니다. 문화재 반환 문제도 휘말릴까 봐. 우리나라도 한두 개입니까? 좀 외교장관. 줘라 이제. 그 안전장치를 이걸로 이제 건 거네요, 여권으로. 참고로 세간에 람세스 2세 여권 사진으로 알려진 건 진짜 여권 사진이 아니라 한 고고학 사이트에 예시로 게재됐던 이미지였습니다. 람세스 2세 진짜 여권 사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여권엔 실제 람세스 2세 미라의 사진이 있고 직업엔 킹, 왕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의 킹이래.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럼? 그렇지. 그렇게 람세스 2세 미라는 1976년 여권을 들고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도 워낙 또 귀한 몸이기 때문에 잘 대접하지 않았을까. 람세스 2세 미라는 프랑스 군용기로 이송됐고요. 프랑스 르브르제 공항에 도착했을 땐 프랑스 국무장관이 직접 환영. 람세스 2세 미라가 국빈급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프랑스 연구원들이 미라의 곰팡이균을 파악해 방사선 치료를 했고요. 다행히 완치된 람세스 2세 미라는 무사히 여권 만료일 전에 이집트로 귀환했다고 합니다. 요즘 문자 메시지, 댓글, 각종 채팅, 사람들이 소통할 때 글과 함께 덧붙이는 이모티콘. 사람의 표정을 연상케 하는 다양한 이모티콘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감정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모티콘을 미처 못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잊어버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확인이 꼭 들어와요. 제 기분에 대해서. 화났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는데. 어. 근데 이제는 필수가 된 거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는 이모티콘을 가장 먼저 쓴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이모티콘이 처음 등장한 건 1982년 9월 19일 오전 11시 44분 미국의 C 대학교 온라인 게시판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82년에 그랬나 봐. 앞서 나가셨는데? 세계 1호 이모티콘을 올린 사람은 학생이 아닌 컴퓨터학과 교수인 스콧 팔먼. 그는요. 인터넷에 글만 쓰면 상대방의 몸짓이나 표정을 알 수 없어 농담인지 진심인지 구별할 수가 없죠. 글로 소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대학의 온라인 게시판에 글만 올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서로 오해하고 다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감정을 표현할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사용한 이모티콘 바로 이겁니다. 구두점인 콜론으로 눈을, 하이픈으로 코를, 괄호로 웃는 입꼬리를 나타내서요. 이 조합으로 웃는 얼굴 이모티콘과 또 찡그린 얼굴 이모티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의 이모티콘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저게 어떻게 보면 라삐 프렌즈나 카삐 그 캐릭터들의 원조네요. 그 녀석들이. 이 최초의 이모티콘은 팔먼 교수가 사용한 지 일주일 만에 아주 핫해져서 한 달도 채 안 돼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들에까지 인기. 그렇게 탄생한 1호 이모티콘은 점차 전 세계에 퍼져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이제는 기호를 이용한 이모티콘에서 사진이나 그림을 이용한 이모티콘까지 정 기자님. 다양한 이모티콘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네.